최근에 한 3년 전부터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거의 3분의 1로 떨어져 버렸어요. 가격이, 네, 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회의를 못 해요. 3월 달에 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싱가포르에서.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은 좀 어떨 좋겠어요. 뭐 어려웠어요, 2022년에? 22년에 보면은 뭐 알바가 잘 안 된다, 뭐 취업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이번에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뭐 좀 모든 목적을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금철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 경기 전망은 어둡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추는 분위기입니다. 서민들은 가파른 물가 상승과 높아진 금리로 한숨이 깊어지는 요즘인데요. 인사이드 경인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세계와 우리나라의 경제의 향방을 가늠해보고 가계와 기업,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경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KBS 경제전문기자 박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교수님. 네. 지난해 워낙 그 세계 경제, 국내 경제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023년 경기 전망도 이런 추세가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또 네. 일부 낙관적인 전망이 좀 후반기에 좀 있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수치상으로 작년보다는 좀 나빠질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뭐 우리 경제가 한 2.5% 성장한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우리 정부에서 올해 경제 성장을 1.6%로 예상했는데 그보다도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체감 경기도 작년보다는 좀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소비 심리, 투자 심리 이런 걸 발표하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나빠지고 있는데 아직은 저점이 아닌 것 같고요. 체감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올 상반기 경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박종훈 기자께서는 올해 그 경제 전망, 또 국내 또는 세계 경제 전망 또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 금리를 가장 많이 올렸을 때 그때 이후로 실물 경제에 타격을 미칠 때까지 보통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만약에 1분기에 미국의 연준 페드가 가장 금리를 많이 높였다라고 봤을 때 한 9월 정도 아마 9월 가까이 갔을 때 경제가 가장 바닥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그래서 1년 내내로 보면 분명히 올해가 지난해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경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다만 희망은 보통 그렇게 바닥을 치고 이제 4분기부터 다시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희망인데 여기에 유일한 복병이 있다면 이렇게 금리를 크게 올렸을 때 일반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도미노 현상처럼 경제 위기가 온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곳이 남유럽이라든가 아니면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다 중국 경제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시스템적인 위기가 세계적으로 도미노적으로 확산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쨌든 한 4분기 정도부터는 회복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대략 한 44% 내외인데 굉장히 수출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지표상으로는 매우 안 좋은 그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 수출 지표도 좀 개선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뭐 상반기는 힘들더라도. 네, 안타깝게도 아마 세계 경제가 만약에 침체 내지 불황을 겪을 때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해였지만 이게 문제점은 뭐냐 하면 10월부터 급격하게 수출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로가 올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과정에서 수출이 이렇게 줄어든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도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도 우리 수출 지표로 우리 경제를 많이 분석을 하셨죠. 예, 한국 경제를 탄광 속의 카나리아로 예. 많이 하셨고요. 예.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올해 수출 전망 여전히 어둡고 어떻게 턴어라운드의 기울, 어떻게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요? 아마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는 마이너스 폭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 수출만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중국으로 수출이 감소했고 미국으로는 증가했는데 아마 미국 경제마저도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컨센서스가 한 0.3% 안팎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소비가 위축되면서 미국 경제도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일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수출이 많이 증가했던 미국으로도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작년 10월부터 11월, 12월 수출이 감소세로 시작됐는데 아마 올 상반기에는 두 자릿수로 폭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GDP 수출이 워낙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출이 감소하면은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도 증가해야지 우리가 경제가 성장할 텐데 아마 작년 4분기부터 전분기 대비로는 우리 경제가 뭐 2월 중순 후반에나 발표가 되는데요.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소비도 별로 증가할 가능성이 낮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지금 투자도 별로 안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소비, 투자, 수출이 감소하면서 아마 지난해 4분기, 올 상반기에는 뭐 큰 폭은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세계 경제 또 국내 경제가 그렇게 많이 악화가 된다면 경제 주체 중에 하나인 가계 타격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나오거든요. 당장 내 그 주식, 내 부동산의 가치 또는 뭐 그 전세 세입자라 하더라도 항상 뭐 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가장 클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이 보여질까요? 사실 금리가 올라가지고 가계들이 상당히 어렵죠.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GDP 대비 105%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원리금 뭐 총상환 부담 비율 흔히 그 DSR이라고 그러는데요. 가계 전체적으로는 40%가 넘고 그다음에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신 분들은 거의 6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 벌면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들은 60%, 60만 원 정도를 원금 이자 상환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할 돈이 별로 없고요. 여기다가 자산 가격과 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뭐 코스피가 한때 3,300 갔다가 최근에 2,200 안팎으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부터는 또 부동산 가격과 집값마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부의 효과라고 소비를 좀 늘릴 수가 있는데요. 뭐 둘 다 떨어지니까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 기자께서도 최근 부동산 관련해서 거시지표 분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가계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집을 지난해 고점에 사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이 크겠습니다만 집이 또 없는 분들은 올해가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을 살 적기가 아닌가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부동산은 이 증시보다 훨씬 더 좀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유가 부동산이 원래 후행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증시 같은 경우는 경기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선행 변수라 예측이 굉장히 힘들죠. 그 경기를 앞서서 내다보고 주가가 먼저 움직이니까요. 근데 후행 변수라는 게 어떤 뜻이냐? 결국은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집값이 움직이는 데는 거의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처럼 증시가 의미 있는 반등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굳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좀 한 발 먼저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경기가 회복된 것을 보고 움직여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 증시가 의미 있는 반등을 해서 이전에 지금까지 빠진 거에 한 적어도 절반 정도를 회복한 다음에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움직여도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DSR 이제 김혜익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더 큰 문제가 한계 가구가 진짜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90%를 넘는 그야말로 내가 100만 원을 벌면 한 달에 9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무려 7%가 넘고요. 그게 120만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제일 걱정은 과연 그분들이 지금 이 부동산 시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올해 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과거의 위기와 지금 다가오는 위기가 좀 약간 차이가 있어 보여요. 예, 1997년 이른바 이제 외환위기죠. 예, 또 2008년에 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예, 어떻게 보면 어느 한쪽은 금융에서 예. 또 부동산에서 이렇게 과거의 위기가 어떤 특정 그 경제 분야에서 왔다면 지금은 금융 또는 부동산 또는 세계 경제, 수출입 동향 어떻게 보면 복합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의 위기를 좀 어떻게 저희가 그 전반적으로 규정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과거의 위기는 어떤 지역적, 부분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 남미에서 재정위기가 왔었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 들어가지고 일본에서 거품이 붕괴됐죠. 그리고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엄청난 IT 거품이 붕괴됐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지역적 위기였는데요. 그런데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고 중앙은행은 너무 돈을 풀다 보니까 각 경제 주체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미국 등 선진국 정부 부채가 늘었고 중국 등 신흥국은 기업 부채가 늘었고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들은 가계 부채가 늘었거든요. 전 세계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동시에 이렇게 부채가 많이 늘어난 적은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그동안 그 저금리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채권 시장, 주식 시장, 특히 우리 주식 시장은 많이 거품이 붕괴된 것 같은데요. 미국은 아직도 남아 있고 아까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부동산 사이클 제가 구해 보니까 이제 하락 국면 초기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부채 문제가 드러났고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과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새로운 성장 국면에 들어설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그 위기의 원인들을 진단해 주시면서 부채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저희가 정부 부채는 뭐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서는 적다곤 하지만 가계 부채는 굉장히 위험 요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올해 우리 경제에 내재한 위기 중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가계 부채, 뭐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 그 경제를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부채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을 들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부채가 진짜 심각하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올해 내내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 리스크가, 정책 리스크가 앞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정책을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 세계가 지금 현재 거품이 동반 붕괴되는 상황에서 나라마다 다 다른 정책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실은 이 버블이 터지기 전인 이런 상황에서 바람을 빼는 정책이 아니라 바람을 더 불어넣는 정책을 특히 가계부채 관련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대부분은 뭐냐면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빚을 내서 더 많은 이 집을 사도록 하는 유도하는 정책. 또 특히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전세 대출이거든요.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거에 우리나라 집값 붕괴에서는 전세 대출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과거의 정권들을 계속 거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전세 대출을 자꾸만 확대해주고 이게 시장 외적인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전세 대출을 이 일종의 권장하고 금액들을 자꾸만 부풀려 왔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이제 집을 놓고 봤을 때 이 주택담보대출은
이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했는데 이걸 다시 분석을 해보면 다시 전세 대출로 또 돈을 빌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현재 부동산 대출이 안전하다라고 보기가 정말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정책들은 전세 대출의 한도를 최근 10월에도 한 번 더 늘려줬거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올해 뭐 연말 이전에 뭐 미국이 기준금리를 뭐 큰 폭으로 인하한다든가 이렇게 뭐 일종의 요행이 일어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 고금리 현상이나 신용 경색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그런 한껏 부풀어 오른 풍선에 더 많은 바람을 집어넣는 정책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시한폭탄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과연 정부의 정책이 과연 이 합당한 정책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물론 이 시점에서는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제 내년 이전에 뭐 금리가 인하된다면 이 정책이 옳은 걸로 또 판명이 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굉장히 시간과의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올해 내내 아마도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박 기자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정부 정책의 어떤 큰 방향은 시중에 좀 유동성이 좀 원활하게 좀 공급되도록 좀 그 다주택자라든가 좀 돈이 있는 사람들에도 그 돈이 좀 이렇게 시중에 풀려서 좀 원활하게 경제에 좀 윤활유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어 보이는 측면도 있는데요. 이런 방향이 과연 어디로 간다고 보시는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정책의 어떤 기조라든가. 예. 요새 일부 뭐 전문가들께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하는데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려서 되겠느냐 이런 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금리는 모든 경제 주체에 영향을 주죠. 예, 그런데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뭐 소수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중해서 좀 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한국의 금리 인상하더라도 정부가 돈을 좀 쓰는 게는 괜찮다. 예,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 부채가 GDP 대비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107%로 세계에서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 가계 부채는 105%로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정부 부채는 뭐 올해 한 50% 정도 될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낮거든요.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계 기업 부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가 이거를 이제 적시적소에 어떻게 돈을 잘 쓰느냐 이런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지 어떻든 이런 빈부의 격차 그다음에 소득 불균형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차별화 소득 불균형이거든요.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을 겨우 견뎌냈더니 경제 위기를 만났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가 바뀌었으니 희망을 가져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수출 기업과 전통 시장을 찾아가서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소기업계가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선택한 말 금석위계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굳은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가 지구촌을 강타한 2020년 이후 특히 기업들의 고초는 극심했습니다. 국내외 대기업에 테스트용 전장품을 주로 납품해온 한 중소기업. 1999년 창업해 역사가 벌써 25년 가깝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코로나19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고 합니다. 1년에 저희 조그만 회사인데도 100만 불 이상은 있어요.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거의 뭐 3분의 1로 떨어져 버렸어요. 가격이 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회의를 못 해요. 3월 달에 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재료비는 올라도 납품 단가는 그대로입니다. 재료비 상승분에 맞춰 납품 단가도 올리는 납품 단가 연동제가 10월부터 시행되니 중소기업으로선 큰 희망입니다.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주로 재료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저희로서는 좀 안타깝죠. 2월경에 우리가 알루미늄 제품을 약
한 5천만 원 정도를 납품을 했어요. 가공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이에 재료비가 반절이 뛰었는데 10월 달에 똑같은 제품을 또 해달래요. 동일 가격으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했죠. 아니, 재료비가 올랐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자기 룰이 그렇대요. 안 된대. 규모가 영세한 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우려를 낳아온 주 52시간 근무제는 조금씩 현장에서 안착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52시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당황을 했죠. 사실 제조업체가 그렇게 할 수 과연 있을까? 근데 뭐 정부에서 방침이 그렇고 그러니까 뭐 따라가야자. 근데 그걸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제 더 잘 될까요? 습관이 돼가지고 앞으로 뭐 잔업할 생각도 않고 원래 회사에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능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게 또 해야 되고. 용인의 오일장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더 희망찬 한 해를 꿈꾸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새해는 좀 괜찮을까요? 장사가? 좀 낫겠죠. 코로나 이제 좀 이제 다 풀리고 하면은 아무래도 2023년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 저도 돈 많이 벌고 자영업분들도 돈 많이 벌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죠. 건강해야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2023년은 좀 어땠으면 좋겠어요? 뭐 어려웠어요? 2022년에? 22년에 보면은 뭐 알바가 잘 안 된다, 뭐 취업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이번에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뭐 좀 모든 목적을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 일자리 열어놨으면 좋겠고 뭐 노력한 만큼 더 보상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박 기자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거시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서 국내 경제 회복을 한번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환율 때문에 우리 경제가 한번 크게 요동을 쳤는데요. 최근에 좀 안정세로 접어드는 것 같은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가장 전망하기 어려운 경제 지표가 있다면 전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율을 섣불리 내다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경제 지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환율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환율이 안정된 이유는 좀 예의주시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환율 안정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미국의 금융시장조차 결코 이 금리 인상을 견딜 만큼 아주 튼튼하지 않다는 게 지난해 10월에 드러났거든요.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를 팔고 있는데 여기다가 일본이 가세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미국 국채를 거의 투매하다시피 던졌더니 갑자기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옐런 당시 미 재무부 장관이 완전히 깜짝 놀랐는지 계속해서 채권 시장 안정을 시키겠다, 뭐 국채 시장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야, 저렇게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큰 소리 땅땅 치고 있지만 그렇게 금리를 못 올리겠구나. 미국 시장 내에서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 통화 대비 미국의 달러화 가치를 좀 낮추는 역할을 했거든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이제 저금리 정책을 곧 포기하지 않겠느냐. 특히 저금리 정책을 계속 고집해왔던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가 임기가 이제 4월이면 끝나니까 이 정책에 큰 방향 전환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나온 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연기금까지 동원을 해서 환율 안정에 나선 겁니다. 자,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이제 환율 안정을 만들어냈지만 하반기에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하반기로 갈수록 만약에 이제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에는 달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로 다시 한번 환율이 들썩거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환율이 완전히 안정됐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아직은 아마 올해 내내 좀 환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사실 금융계에서 제일 전망하기 힘든 게 환율이다. 예, 신도 맞습니다. 맞추기 힘들다. 예,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해 교수님께서 거시 전망에서 환율의 흐름을 맞추셨다라는 그런 분석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석인데 어떻게 그런 전망을 하셨는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올해 환율 전망은 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환율 전망에 따라서 외국인이 우리 주식 시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변동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주가, 환율 이런 여러 가지 경제 변수가 있는데요. 환율이 예측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저 KBS 라디오에서 뭐 1,430원 갔을 때 연말에 작년 연말에 한 1,28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가감한 전망을 하기는 했는데요. 최근에 1,270원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원화 환율이 떨어진다, 우리 돈 가치가 오른다 그렇게 전망했던 거는 미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 달러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작년 9월에 114까지 갔다가 최근에 104 안팎까지 한 10% 정도 떨어졌는데요. 제가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는 달러 가치가 국제결제은행에서 뭐 실질 실환율 여러 가지 환율 지표를 발표하는데요. 한 3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저는 가격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제자리에 돌아간다는 거죠.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으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원화 가치가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올해는 어떨 것인가? 저는 달러 가치가 뭐 시기에 따라 가지고 뭐 반등도 할 겁니다. 근데 네. 추세적으로는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지금 심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국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채를 팔고 있고 일본도 지금 최근 팔고 있거든요. 이런 걸 고려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 있다. 뭐 올해 안에 저는 1,200원 밑으로 또 강화만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00원 밑으로 또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네. 우리 환율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네네. 주가는 떨어졌거든요. 가격에 네. 보면 환율이 오르면 주가는 또 올랐었어요. 네네.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환율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진짜 환율 떨어질까? 한국 원화 가치 오를까? 그런데 조만간 저는 한국의 환율 떨어지고 주가도 오르는 국면이 머지않아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박 기자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그 환율이 오르면 사실 우리는 수출 주도형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 환율 효과를 좀 봤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해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하고 1,500원대로 가면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사정이 이렇게 크게 나아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자, 증시는 더 큰 타격을 받았어요. G20 국가 중에서 사실상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증시 낙폭이 가장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있고 정책적인 좀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 사실 코로나19 때 우리가 그동안 특수를 많이 누렸었죠.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갇혀 지내면서 서비스업 소비는 거의 못하니까 제조업 소비를 정말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과거 같으면 바꾸지 않았을 수많은 태블릿이라든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심지어 뭐 가구나 텔레비전까지 다 바꿨을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교체 수요를 앞당겼고, 그러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상황, 좀 봉쇄 상황이 끝나다 보니 서비스업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제조업 소비는 줄이는 상황이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제품들의 원자재나 이런 걸 수출하고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 세계 시장의 변화가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에 좀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결국은 원자재 수출하는 나라가 유리하고요. 또 하나는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수출해야 유리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제품은 반도체든 배터리든 다 가격 경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을 거의 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은 이런 중간재를 통해서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여기에다가 약간 정책적 실패가 좀 있었는데요. 세계 패권 전쟁 그리고 이합 십산이 계속되면서 사실은 반도체도 합종 연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타이완 그리고 미국 간의 반도체 삼국 동맹 같은 게 만들어질 때 우리는 제대로 참여를 못했고, 또 이 과정에서 사실은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에서 IRA 법안을 통해서 사실은 자국 배터리 산업을 완전히 보호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봤거든요. 자, 이런 정책적인 어떤 세계적인 패권의 흐름에 우리가 동참을 빨리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전망이 과거보다 좀 약화된 측면이 모두 결합되면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이 코스피의 낙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 그 1, 2분기 정도가 지나면은 좀 그런 전망이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이 조금 바뀔 것이다. 이렇게 혹시 보시는가요? 김효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낙폭이 크면 네. 장점이 생기죠. 네. 싸집니다. 이 주가는 사실 가장 호재가 뭐냐? 싸다는 거거든요. 그 점은 분명히 유리한 측면이긴 한데 문제점은 뭐냐면 미국의 주가 지수는 아직도 여전히 고평가돼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가 만든 쉴러 PE 지수, 쉴러 퍼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말로 네. 하면. 근데 이 쉴러 퍼 또는 쉴러 PE 지수라고 불리는 이 지수를 보면 역사적 평균이 17입니다. 근데 이게 높을수록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는 건데 미국의 S&P 500 지수의 역사적 평균이 17인데 지금 28입니다. 최근 지수가. 그러니까 여전히 뭐 3, 40% 이상 고평가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미국이 만약에 시장에서 재가치를 찾아가거나 역사적 평균으로 갈 때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따로 우리 한국의 코스피는 저평가돼 있으니까 한국 주식을 사자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세계 시장이 지금 하나로 지금 완전히 거의 통합되다시피 한 시장에서 과연 쉽겠느냐 하는 게 올해의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경제 상황을 한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 예. 이런 말들이 좀 널리 회자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지표상으로 저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면 역설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좀 저평가된 주식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볼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좀 있을 법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올해 실물 경제는 앞서 계속 말씀 저도 했고 박사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늘 선행에서 앞서가거든요. 대표적으로 앞으로 경기를 내다볼 수 있는 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경기를 예측해 주는데요. 이게 2021년 6월에 고점을 쳤었거든요. 그리고 코스피도 3,000까지 넘었다 선행지수 떨어지고 코스피도 2,200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죠. 그러나 제가 예측해 보니까 올 1분기 후반쯤 이게 저점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경제는 현재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들은 계속 나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앞으로 뭐 6개월, 1년 후를 내다보는 경제 지표는 서서히 좋아질 것이다. 저는 이런 지표가 나오리라 보고 있어요. 주가는 이런 걸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는 조만간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그 경제 지표가 나쁘니까 뭐 큰 폭 오르기는 힘들지만은 그동안 제가 뭐 앞서 뭐 지난 2년 동안은 우리 명목 GDP나 일평균 수출 금액 그다음에 유동성에 비해서 주가가 좀 코스피가 가대평가됐습니다. 주식 비중을 좀 조심스럽게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코스피가 2,200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경제 지표에 비해서 지금은 저평가형에 들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가는 저평가형에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아까 박 기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주가가 문제입니다. 아까 실러 PER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버핏 지수라는 걸 이런 걸 보는데요.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명목 GDP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이게 2021년 4분기에 334%였어요. 과거 21년 평균이 186%였거든요. 근데 작년 3분기에 떨어져 봤자 235%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더 떨어질 여지가 있는데 과연 미국 주가가 떨어질 때 우리 주가만 오를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 주가 상승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금리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금리가 이제 4% 중반까지 인상이 됐고 또 올해 5%를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한국도 그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3% 중반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결국 미국이든 한국이든 시소는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일 터인데 지금 물가가 잡힐까요? 예, 물가는 이미 정점 상승률 측면에 정점을 쳤죠. 이제가 하락 속도가 문제인데요. 뭐 연준이나 한국은행 예상한 것보다 저는 그것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낮으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만큼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언제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인가. 예, 저는 뭐 달러 가치가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달러 가치 하락은 아까 박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금리 이상에서는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없다. 그걸 시장이 먼저 반영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금리도 시장 금리는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4.6%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3.5%까지 떨어졌어요. 좀 지금 반등하고 있지만은 시장은 앞으로 물가 상승률 낮아지고 중앙은행도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많이. 예, 그래서 저는 조만간 한국은행이나 연준이 예, 금리를 뭐 한두 차례 올리고 끝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 가계대출 금리 뭐 이거 정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뭐저 은행 가중 평균 금리라고 발표하는데요. 11월께 발표됐습니다만은 아주 저 특이한 현상이 하나 나타났더라고요. 예, 10월에 주택담보 가계대출 금리가 4.82%. 예, 그런데 11월 보니까 3.79%로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은행 금리도 떨어지는 과정이다. 이런 걸 보면은 중앙은행도 조만간 금리 인상 사이클을 멈출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 기자께 한미 간 금리 차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4% 중반대의 금리, 한국은 3%의 중반대의 금리로 가고 있죠. 자, 두 나라의 금리 차가 1%포인트 차이가 난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된 상황이죠.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사실 이제 김혜익 교수님 말씀대로 과연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예상보다 많이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금리 차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라는 게 절대적인 수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모든 것은 미국이 물가를 정말 이제 정점에서 이제 잡았고 점점 안정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사실은 우리나라 환율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낮아도 이렇게 되는 게 올해 내내 가능하냐 아니냐 여기에 이제 관건인데요. 이게 약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를 보면 물가를 잡은 줄 알았다가 물가가 다시 튀어오른 적이 무려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냐면 물가가 한 7%대까지 올랐을 때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막 인상을 했죠. 그랬더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3%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럼 이제 끝났다고 박수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 그 다음번에 물가가 튀어오를 땐 12%로 튀어올랐고요. 그 다음에 물가를 잡았다고 5%대까지 떨어뜨리니까 야 이제 물가 잡았다라고 했는데 다시 튀어오를 때는 14.8%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를 잡은 것처럼 보여도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1970년대의 실수를 또 할까 봐. 물가라는 게 원래 조금만 숨통이 다시 트이기 시작하면 치솟아 오르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한미 금리 차이를 굉장히 지금 이대로 가면 역대급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괜찮은데 만약에 미국의 물가가 다시 튀어오른다면 우리나라한테 그때부터는 좀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겠죠. 교수님, 자, 우리 한국의 새 첫 금융통화위원회도 곧 이제 열릴 예정이죠. 예. 자, 여기서 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자, 그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더불어서 지난해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주식시장의 동향과 관련해서 봐야 될 거는 금리보다는 경기다. 예. 그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리 변수도 크지만 예. 또 기업들의 어떤 그런 활동 실적, 예. 경기 전체의 예. 그런 역동성을 봐야 한다. 이런 예.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1월에 금리 한 번 더 한국은행 올릴 것 같습니다. 3.25에서 3.50%로. 그런데 저는 이게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이 아닐까. 그리고 2월 그 중하순가 하면은
작년 4분기 경제 성장 속보치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네. 아마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마이너스 경제 성장 나오면은 뭐 물가 상승률은 뭐 4% 후반 5%라 아직은 높을 텐데요. 네. 이런 경기를 고려하면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리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3.50%가 이번에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걸 기대하고 우리 이거 시장 금리는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작년 한 해는 내내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이게 주가를 억눌렀죠. 주가를 떨어뜨리겠죠. 그런데 그거는 주식시장은 거의 다 반영됐다.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경기거든요. 네. 저는 이제 금리는 시장 금리보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를 거 아니냐 이런 거 전망도 나올 텐데요. 근데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게 금리도 중요하지만 경기나 기업 수익이거든요.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경제 성장률이나 기업이익 증가율이 더 떨어지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 1월 들어서도 지금 주가가 별로 안 좋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런 실물 충격을 마지막으로 받는 게 아니냐 주식시장이. 이때 우리가 좀 주식 비중을 늘릴 기회를 주지 않느냐 좀 멀리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렇게 저성장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 사실 그 가계 입장에서는 자산을 지키는 것도 좀 쉽지가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경제가 올해 안에 턴어라운드, 회복 국면으로 이제 돌아서는 어떤 그 지점을 맞이한다 했을 때 어떻게 그때 경제 주체들 중에 가계는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올해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회색 코뿔소와 블랙스완이 공존하는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색 코뿔소는 어떤 뜻이냐면 요즘 경제 쪽에서 이제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뻔히 다가오는 걸 보면서도 피할 수 없는 위험과 위기를 회색 코뿔소라 그러고요. 블랙스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과 위기가 오는 경우를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게 두 개가 공존하냐면 회색 코뿔소는 사실 경기 침체라고 보거든요. 경기 침체, 경제 불황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뻔히 지금 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는데 경기 불황이나 경기 침체가 안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닌 게 현재 지금 이제 미국의 주가, 대표적으로 미국의 주가를 봤을 때 고평가됐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까지도 이 글로벌 투자자들은 전부 경기 침체가 와도 마일드한, 다시 말해서 경미한 경기 침체만 겪고 지나갈 것이다라는 게 현재 주식시장에서 관계자들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블랙스완이 어떤 데서 일어날 수 있냐면 지금까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금리를 끌어올렸을 때, 장기적 추세로 끌어올렸을 때 한 9번 올린 중에서 7번을 세계 어디에선가는 경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 과거에는 어디가 경제 위기였냐면 남미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위기를 맞이하거나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선진국하고는 사실 방화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블랙스완이 어디서도 나타날 수 있느냐? 선진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증거가 이미 지난해 이 트러스 전 총리의 말 한마디에 이 영국의 국채 시장이 얼마나 흔들렸는지도 봤고 지금 뉴질랜드의 집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뉴질랜드 금융시장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과거하고 다른 블랙스완이 이제는 선진국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블랙스완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정말 힘들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지금 가계가 물론 이제 주식 투자를 지금부터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시점이냐? 그 부분 맞지만 지금 목돈을 들여서 정말 이제 블랙스완 같은 게 안 온다고 확신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3년에서 한 5년 이상의 시기를 좀 분산하는 분산 투자가 지금 좀 적합하다고 보지 목돈 한꺼번에 투자를 하기에 지금 과연 그 시점이냐. 그리고 증시가 한번 이제 진짜로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보통 최소 5년에서 한 12년 정도 오르기 때문에 약간 늦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나만 소외돼서 나만 가난해졌네. 남들은 다 투자해서 돈을 벌었네 하기에는 이번에는 만약에 이제 다시 증시 상승 사이클이 온다면 좀 장기간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한 발 늦게 들어가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조급함을 갖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가게들이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올해 경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떻든 뭐 경제가 어렵더라도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꾸준한 소득이 예, 있어야 예. 된다. 직장 다니신 분들은 계속 그만두지 마시고 다니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여유돈이 있다면은 지금 은행 금리 굉장히 높고요. 네. 은행예금도 좀 가입하시고 저는 몇 달 전부터 채권을 좀 사십시오. 앞으로 내년 경제 성장률 앞으로 갈수록 떨어지면서 금리가 떨어질 것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그러면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혹시라도 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채권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국채 같은 거는 원금 이자 다 받거든요. 네. 그래서 원금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채권 투자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올 1분기에는 뭐 일부 자산은 주식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험이 높은 시기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면 아직도 우리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인데요. 주가라는 거 이 상승 추세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기도 하고 가소평가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제가 평가를 해보면은 가소평가 영역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가면 이 추세에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전액 투자할 필요는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자하신다면은 뭐 3, 40 정도는 서서히 주식 투자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가오는 파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미리 경로를 파악해서 철저히 대비를 한다면 아무리 작은 배라도 뒤집히지 않고 균형을 잡으면서 선원들 모두 무사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정부와 기업, 가게 등 경제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서 경기 침체로 예상되는 위기들을 헤쳐나가길 기원해 봅니다. 인사이드 경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